어린이라는 세계. 전에 쓴 책들에는 어린이들의 바람대로 실제 이름을 쓰기도 했다. 나는 혹시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는데 어린이들은 대체로 신나한다. 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온 부분만을 보고 또 본다. 밖에서 놀다 말고 집에 들어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자기 이름이 적힌 데를 찾아보고 다시 놀러 나가는 어린이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세상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약하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더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워서다. 착하다는 게 대체 뭘까? 사전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하는 건 너무 위계적인 표현 아닌가.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애쓰다 멍드는 어린이가 어딘가에 늘 있다. 어린이가 청소년이 어른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모두 그렇다. 그런 무서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을 좀먹고 무너뜨린다. 우리는 어린이가 여성이 안전을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발하고 여성들이 파헤쳐야 겨우 끔찍한 범죄가 드러나는 세상에서 죄 지은 자들이 처벌받으리라 확신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매번 청원을 넣어야 하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펼쳐지든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는 꼭 지켜내고 싶어진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진짜로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바깥이 위험한데도 어린이를 나가 놀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만은 어떻게든 만들자는 뜻이다. 지난 봄부터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당연히 마음껏 놀지도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협조한 집단이다. 물론 어린이는 실내에서도 어떻게든 놀거리를 찾아낸다. 그렇지만 어디든 나가서 잠깐이라도 뛰놀고 와야 집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게 어린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어린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어른들도 알아야 한다. 생활 습관, 말투 같은 것도 닮은 데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린이를 설명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의 개성은 그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스스로 구한 것,
타고난 것과 나중에 얻은 것, 인식했거나 모르고 지나간 경험이 뒤섞인 존재다. 어른이 그렇듯이. 지금 우리 집에는 방이 3개야. 그런데 선생님은 전에 방이 1개인 집에서도 살아봤어. 모두 집이야. 글도 한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한 번은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때는 선생님이 혼자 살아서 방도 하나였어요. 문득 말문이 막혔다. 아니,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내 식구가 방이 1개인 집에서 살았어. 나중에는 혼자서 방이 1개인 집에서 산 적도 있고, 그런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글도 비슷해. 한 단락으로 쓰더라도 내용이 잘 정리되면 좋은 글이 돼.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어서 선생님들이 나를 오해했거나 아프게 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선생님들의 얼굴은 그저 뿌옇게만 남아있다. 반대로 또렷이 기억나는 것도 있다. 소영이는 인사할 때 웃는 얼굴이어서 소영이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하신 선생님의 웃는 얼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꼭 먹고 다녀야 한다고 근엄한 얼굴로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다정한 눈동자. 우리 모둠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던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도시락을 드시던 선생님의 모습. 전학생인 나를 숨이 막히도록 꽉 끌어안으며 나는 새로운 아이가 너무 좋아 라고 환영해주신 선생님의 목소리만은 어제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른 김소영이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어린이 김소영은 선생님의 사소한 실수들을 쉽게 용서한 것 같다. 아마 내가 잘하느라 바빠서 서운한 순간들은 되도록 흘려보낸 모양이다. 대신에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 좋은 느낌, 행복한 감정은 모두 남아서 나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첫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하던 아침,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 환영받으리라 믿고 등을 쭉 폈다.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 슬픔 때문에 울면서 깨어난 아침에도 억지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한 아기가 나를 빤히 보더니 내가 누군지 드디어 생각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모르는 아기였지만 나도 비슷한 톤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것이 아기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 모양이다. 오라를 받은 아기 군단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안녕하세요를 외쳤다. 한 명씩 마주보며 답하면서 겨우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인사를 나눈 아기가 물었다. 그런데 누구세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사를 해주는 게 어린이인 것이다. 이런 호의가 또 있을까? 가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 소비하는 것은 학대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학대 대물림은 범죄자의 변명에 확성기를 대주는 낡은 프레임이다. 힘껏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피해자들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예비 범죄자로 보게 하는 나쁜 언어다. 가정에서 아이를 학대해선 안 되는 이유는 아이를 아프게 하고 존엄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가해자의 잔인한 범행을 나는 악이라는 개념 말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처럼 선택의 순간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니까. 나아가려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아가려면 맞서야 하니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 얼마 전에도 SNS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문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출생률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가는 아이 때문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받아치면 안 된다. 사회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 주지 않겠다고 벌주듯이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곧 사회가 자격이 있으면 상으로 아이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린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애초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그 끝이 결국 아이를 향한다.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미래에만 해당되는 말이라면 괜찮을까? 미래의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어린이와 양육자를 고립시킨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만든다.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가 약자를 배제하자는 결론으로 향하는 것이.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대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사회에 할 수 있는 말, 해야 하는 말은 여성을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성별이나 자녀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안전한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다. 우리 중 누가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나는 그것이 결국 개인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절망이 더 쉽다. 절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맡겨도 기꺼이 받아준다. 희망은 그 반대다. 갖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요구하는 것이 많다. 바라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절망할 각오도 해야 한다고 우리를 혼낸다. 희망은 늘 절망보다 가차없다. 그래서 우리를 걷게 한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어린이와 친하든 어색하든, 세상에는 어린이가 있다. 절망의 말을 내뱉기 전에 어린이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어린이를 감상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울리고 싶어 한다. 어린이가 우는 모습조차 귀여워서 그럴 것이다. 그저 장난으로 어린이의 오해를 유도해서 울게 만든다. 그 우는 모습을 반응이라고 여기며 즐거워한다. 잠깐이니까, 울고 나서 달래면 되니까, 정말로 큰일은 아니니까, 귀여워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이만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를 울릴 수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는 대상화된다.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어린이를 존중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떡해요? 좋은 점만 알고 대비를 못했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텐데 왜 어린이한테는 의견을 안 물어봐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역사 지식이나 정치의 세부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또렷하다. 맥락이라든가 정세라든가 하는 주석 없이 본문만을 읽는 사람들이다. 1960년의 어린이들은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전개의 사건이나 정치가의 이름, 정치 역정, 비화 같은 것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 사회가 보내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잘 받았을 것 같다. 부정선거, 독재, 죽음, 모두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말들이다. 어린이의 직관은 무엇을 꿰뚫어보는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힘이다. 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를 수가 없다. 전한승 어린이가 사망한 뒤 수송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시위에 나설 때 4학년 강명희 어린이는 이런 시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다 어린이 때문이다. 어린이가 그림을 망쳤을 때 다 소용없는 일이란다, 구겨버리렴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고칠 수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새 종이를 주고 다음에는 더 잘 그리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해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새 종이를 주며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늘어놓기도 전에 어린이는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새로운 그림을 시작한다. 냉소주의는 감히 얼씬도 못한다.